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1984. 자, 인터넷 이용 중에서 나의 생각이 광고로 나온 적 있나요? 나를 사상 경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있는 내 자녀 중에서 가능성이 가장 큰 자녀는 있지. 나는 집에서 책방에 오기까지 얼마만큼의 감시를 당했어. 이거는 영상을 안 볼게요. 보셨어요? Welcome to the future. Life is good, but it can be better. And why shouldn't it be? All you need is to want it. 영어 아시죠? 원더우먼 1984. Think about finally having everything you always wanted. 네, 맞아. 네,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진짜 현실인가? 그래서 이제 영화로 보는 디스토피아가 이제 디스토피아라는 말이 유토피아랑 반대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1984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랑 영국 드라마를 4가지를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미래 사회를 상상해서 경고하는 세계관. 자유가 억압되고 감시가 일상화되며 개인의 사상이 통제되는 사회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가 잘못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문학적인 장르입니다. 이 디스토피아라는 게. 그래서 1984는 디스토피아 소설의 대표작이고 개인의 사상과 언어, 감정까지 통제당하는 세계를 그려냈습니다. 디스토피아는 단순한 미래가 아닌 현재를 비추는 거울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원더우먼 보시면 1984년도가 배경은 맞아요. 근데 이 영화는 현실을 왜곡시키고 진실을 붕괴시킨다는 점. 그리고 드림스톤이 나오죠. 걔를 가지면 이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짓된 세상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실이 무너집니다. 막판에서. 설국열차는 다 아시죠, 그죠? 계급 구조가 열차 칸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또 반란도 윌포드라는 지배자의 계획 안에 있다. 그래서 1984처럼 질서와 반란이 모두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블랙미러라는 거는 영국 드라마인데 그 에피소드 중에서 국민의 뜻은 그 군중심리,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제를 하는 내용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다뤄요. 트루먼 쇼도 되게 유명한 영화라거든요. 감시당하는 인생. 그래서 현대작 보면 이제 하루키의 IQ 84. 여기서 Q는 퀘션을 말하고 대한현실과 감시체제를 배경으로 조작된 세계 속에 두 주인공의 재회와 구원,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통제를 하고 언어도 사랑도 이런 것들을 이제 1984년을 현대적으로 이제 변주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멋진 신세계라는 것도 이제 쾌락과 소비로 통제하는 디스토피아를 그린 건데요. 감시 대신에 쾌락을 통한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한다. 그 다음에 화씨 451. 자, 이것도 책을 불태우는 미래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언어와 지식의 단절을 통한 통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신조사전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자, 1984가 탄생하게 된 배경지 스페인 카탈로니아. 가보고 싶다. 예, 가보세요. 가보고 싶다. 또 공사가 하고 있는 거 아직 있고요. 맞아. 대표시. 일부러 소리는 없으신 거예요? 네, 소리 없앴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걸 방금 왜 보여드렸냐면 1984를 쓰게 된 배경이 이 사람이 스페인 내전에 참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스페인 내전에 관한 책이 저는 제일 객관적이라고. 제일 설명이 잘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설명 저희 듣고 있는데 설명 제대로 안 됐으면 문제가 있지. 설명이 얼마나 충분히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를 보면 그 내전에 들어가 있는 당, 종교, 뭐 카톨릭, 기독교 이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엄청난 세력들이 뒤죽박죽 돼 있는. 스페인에서 벌어진 내전으로 민주주의 공화파 정부와
군부 중심의 반란군 간의 이제 전쟁이었는데 국제적인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개입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수많은 지식인과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전을 하거나 지지를 표명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조지 오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 민병대에 참여를 했는데 내부 이념 갈등과 스탈린주의의 배신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은 카탈로니아 창가라는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시간대별로 그 내용을 보면 전쟁에 참여했던, 경험했던, 총 맞은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목에 맞았거든요. 그 뒤로 이제 1984년 동물농장 쓰는데 이제 이번 경험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관련 서적은 카탈로니아 창가, 그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여기 이제 작가들 있죠. 앙드레 말로라든지 뭐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도 다 참전을 했었어요. 이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전부 다 참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도서를 보면 좀 우울하고 약간 정착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면을 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기 내용들이. 그다음에 현대 사회 속의 감시 체제. 자, 한국인은 1인당 CCTV 한 대 수준. 표면적 목적은 안전이지만 개인의 동선과 행동 패턴이 추적 가능합니다. 앱 권한을 설정을 할 때 위치나 마이크나 카메라, 연락처까지 대부분 기본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GPS,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이동 경로와 생활 반경 그리고 머문 장소까지 기록이 되고 음성 명령 기능을 켠 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대화까지도 수집이 가능하다. 그리고 광고가 갑자기 내가 방금 말한 내용과 연결돼 나오는 경우가 아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청취와 프로파일링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자발적 감시, SNS 하시죠. 라이프 로고 같은 블로그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위치랑 일상이랑 뭐 소비하는 거를 다 이제 공유를 하죠. 이제 개인의 모든 기록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 추천되고 예측되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1984에서는 감시가 강제였다면 지금 이제 자발적으로 그래 날 좀 감시해라. 그리고 인터넷 기록을 보면 디지털 감시가 되죠. 내가 검색했던 게 다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이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1984에서 빅브라더 대신에 지금 빅데이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얼굴 인식도 하고 우리 지문도 하죠. 그러면 뭐 공항이나 지하철, 스마트폰 잠금 해제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처벌의 시스템으로도 이제 이용을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984 속 인물들은 감정 표현 하나로도 처벌을 받죠. 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가능하다. 그래서 AI 기반 감시와 행동을 분석 하고 이제 행동을 패턴을 예측을 하고 군중 속에서 이상 행동을 실시간별로 이제 식별을 한다. 걸음걸이와 표정이랑 뭐 망설임까지. 그래서 1984에서의 사상 경찰이 이제는 행동 경찰, 감정 분석 AI로 진화했다. 그래서 심리학 부분으로 봐도 다룰 게 많아요, 이 책은. 그래서 인지 부조화와 이중 사고인데 모순된 두 개의 정의를 하나로 역적.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이런 구호들. 그다음에 현실 왜곡에 익숙해지면 자기 정체성마저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볼게요. 여기서 한 가지 있는데요. 불편한 진실보다 편한 거짓을 선택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통제 안 하면 불안하고. 그죠? 그래서 그렇군요. 조건화된 감정이 있는데 고문을 통해서 사랑을 학습하게 되는 윈스턴의 변화. 그 감정마저 통제를 당하는 집단 사고, 비판보다 집단 동조가 우선시되는 구조에서 개인의 이성을 상실한다. 자, 학습된 무기력은 그는 저항을 포기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믿었다. 반복되는 통제와 실패 속에 개인이 자발적 수면 상태로 이끄는 전략. 반복되는 처벌과 감시 실패 속에 자기 결정감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 그래서 윈스턴은 끝내 당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에 체념하고 자발적 복종 상태로 전락을 합니다. 실제로 권위주의 사회나 학대 관계에서 자주 관찰이 되고 해도 소용없다는 감각은 가장 강렬한 통제 도구이다. 다음에 고문과 조건화가 있는데요. 고통은 복종을 낳고 복종은 사랑을 낳는다. 백일호실에 끌려간 윈스턴이 고문을 통해서 사랑을 이제 학습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생각마저 바꾸고 끝내 감정을 학습하게 된다. 그래서 그 줄리아랑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결국 되잖아요. 현대사회에서도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무언가의 압박과 보상, 처벌 관계가 존재를 하고 진심도 훈련될 수 있고 감정은 통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다음에 감시의 심리. 그다음에 텔레스크린은 언제나 보고 있다. CCTV 우리 방금 다 얘기했던 거죠. 자, 보는 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행동을 경험했던 적 많다 그죠. 예. 그다음에 대중심리와 집단사고를 보면 자, 두려운 건 나만 이상하다는 것이다. 모두가 옳다고 말하면 이게 진실인가? 그 대중의 언어가 진실인가? 99명이 틀린 말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99명의 말이 맞는 것인가? 그러면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옳은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죠? 그런 집단에 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면 다들 그렇게 한다. 쟤도 그렇게 한다더라. 이 친구도 그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슬 수 비판을 억제로 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뉴스피크가 등장을 하죠. 어휘를 줄이고 단순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봉쇄한다. 자,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는 사용 불가능한 단어가 증가를 하고 있죠. 생각도 규격화된다. 그리고 기업 정치인의 언어 조작인데 희망퇴직을 사실은 해고인데 그다음에 감원을 이제 구조조정. AI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해진 프레임의 뉴스와 광고만 반복 재생을 하니까 우리의 인지도 왜곡된다. 수천씨가 어디 있는 이거는 되게 요즘 말만 나와 있는 신조. 뽐뿌, 뽀통령 비교표를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책방지기는 저도 정보를 수집합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출발점을 언급하며 녹음 AI의 활용 가능성과 정보 자동화의 확장에 주목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녹음을 위한 것이냐, 그것을 일을 시키려고 요약하느냐 라는 질문은 단순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정보의 수집, 가공, 활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결된 것입니다. 기술이 정보 처리의 자율성을 가져오면서 인간의 기억과 해석 기능이 외주화되는 양상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2052년도는 어떤 세상일까? 그것을 예측하는 방법은? 한 참가자는 한 집에 한 명, 혹은 많아야 부부 정도만이 함께 사는 고도로 개인화된 삶이 일상화될 것이라 내다보았습니다. 공동체는 해체되고 가족은 해체되며 인간은 혼자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런 사회상은 기술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은 미래에 한 사람당 자르비스 하나씩을 갖게 될 것이고 AI가 인간의 정보 수집, 요약, 판단을 대신하게 되리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AI가 대화를 녹음하고 자동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의 사고와 판단력은 외주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과거 1998년과 현재를 비교하며 전화기 하나 없는 세상에서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사회로 전환된 기술의 속도를 언급했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미래는 단순한 진보가 아닌 변형된 인간관계와 절연된 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감시당하지 않는 세상이었다면 주인공은 줄리아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소설 속 윈스턴과 줄리아의 사랑도 분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감시가 없는 세상이었다면 그 둘은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감정이 억눌리고 감각이 억제된 세계에서 단순한 시선이나 접촉만으로도 감정은 증폭되며 제한된 자유는 오히려 더 강한 갈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본질적인 매혹이라기보다는 허락되지 않은 관계였기 때문에 더욱 강렬했으며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생겨난 필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줄리아가 먼저 감정을 고백했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마음을 나눌 상대조차 없었기 때문에 줄리아의 능동적인 감정 표현이 윈스턴의 감정 세계를 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결국 배신과 굴복으로 끝났고 이는 감시 사회가 인간의 감정마저 완전히 해체할 수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질문. 만약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조작된 진실이라면 그걸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 인간 개인조차 타인을 거짓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알아채기 어렵고
하물며 사회 전체가 조작되고 있다면 이를 인식하기란 더욱 어렵다는 회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뉴스, 정치, 통계 등 현실을 구성하는 정보의 기반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가 적당히 조작된 진실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쎄하다는 직관이나 비판적 의심의 자세가 유일한 감각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확신보다 의심, 수용보다 판단, 반복보다 사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는 영화 블랙미러, 트루먼쇼, 설국열차 등에서 보이듯 감각 가능한 세계 자체가 허위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가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더 정교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철학적 성찰도 나왔습니다. 이는 과학적 방법론 자체도 진리를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는 반증과 수정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식을 전제로 합니다. 1984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단순히 하층으로 묘사하며 지식인의 시각에서 타 폄하하는 듯한 묘사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층 여성들이 일상을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은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았고 그것이야말로 현실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준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소설에서 윈스턴이 줄리아를 배신하게 되는 101호실의 고문 장면은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고통 앞에서는 누구든 배신할 수밖에 없으며 그 배신을 통해 사랑조차 끝내는 것이 가장 두려운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자신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는 독립운동가이거나 정치범들이 감당해야 했던 현실과도 연결되며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사회가 감시체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혐오와 분열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성별, 세대, 계층, 지역에 따라 혐오의 언어는 점점 세분화되고 그 누구도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듯 살아갑니다. 알고리즘은 개인의 확신을 강화시키며 가짜 뉴스는 오히려 진짜로 받아들여집니다. 과거에는 친구였던 사람들이 특정 정치 사건이나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단절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각자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가족 간에도 정치적 의견이 달라 서로 상처받는 현실은 그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되었습니다. 오늘날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점점 더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질문하지 않으며 선생님은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침묵한다. 외국에서는 질문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문화가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이 미덕처럼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유행하는 것에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비생각적 청소년 문화 속에서 이게 중요하다더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려는 힘이 부족하다는 반성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교사나 가정에서 지킬 건 지켜라 하는 말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경계를 제시해주는 어른이 사라졌다는 현실이 아프게 느껴졌다는 목소리로 대화는 마무리되었습니다.